플라스틱의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단원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을 이라는 단원인데요. 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들 들어봐서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 환경 하면은 이제 뭐 대기 오염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해서 기사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문의 핵심 주제를 좀 먼저 보자면 일단 갈래는 기사문이고 성격은 비판적. 네. 환경 파괴가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비판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 성찰을 할 테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다룹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 과정 그리고 현황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걸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책,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자, 그럼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시겠고요.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일단은 앞에 제목을 먼저 보면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큰 제목이 있죠. 큰 제목이. 이 큰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자, 우리가 신문기사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해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신문기사의 일반적 구성 원칙이야. 이 표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헤드라인이라고 해요. 헤드라인. 그래서 가장 큰 타이틀을 얘기해 주는 건데 가장 큰 글씨 그리고 가장 짧은 문구로 만들어지죠. 제목입니다. 부제는 뭐냐? 표제보다는 작고 이 본문보다는 좀 큰 글씨.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제는 뭘 보완할까요? 표제를 보완하겠지. 부제목이니까. 표제를 보완하는 거고 표제보다는 글씨가 작고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지만 신문기사는 무슨 원칙에 따라 쓰죠?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주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이제 전달하는 걸 이제 전문이라고 해요. 전문 본문 해설은 글씨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해설에서 마지막으로 뭐 어떤 전망이라든지 뭐 부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마지막 해설 부분이에요. 그 신문기사는 왜 이런 형식을 갖게 되었을까? 신문은 주로 언제 어디서 봅니까? 도서관에서 각 잡고 앉아서 이렇게 정독합니까? 네, 주로 아침에 등굣길에 뭐 출근길에 보는 거죠. 이 신문을 보는데 요새 신문 보는 사람, 종이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긴 하지만. 근데 이걸 보다가 1페이지부터 뭐 보통 한 48면까지 있는 48면까지 정독해? 아니요. 관심 없으면 넘기는 거지. 넘기다가 정우성이 오 이러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보고 빨리 찾으라는 얘기야. 제목을 보고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사에 따라서 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표제에 나와 있고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제를 보니까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했다. 그러니까 수산물을 먹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한국 해역의 오염이 최고 수준이래요. 이렇게 안 좋은 거 1등 하더라고. 먹이 그물을 쳐서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바다에는 해저 지각에서 녹아나온 물질과 육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을 타고 흘러든 온갖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인류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바다의 대량으로 섞어 넣었다. 자, 잠깐만. 일단은 지금 이 글은 정보성도 있고 정보 전달적 성격과 설득의 성격을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거를 뭐 탐사보도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자, 어쨌든 정보 전달적 성격이 있으니까 정보 전달 방식이 있겠죠? 설명 방법들이 있는데, 설명 방법 중에서 뭘 쓰고 있냐? 일단 우선 정의를 쓰고 있네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라는 정의 쓰고 있죠, 그렇죠? 정의. 그리고 분포는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닷가. 자,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바이오린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의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과거수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네, 일단은 톰슨 교수의 발언을 논문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지금 사이언스지래. 뭐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과학적이잖아요. 예, 과학적 잡지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높은 어떤 전문가의 견해 이런 것들을 또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금 1960년대 이후니까 2004년에 이게 발표가 됐다고 그랬잖아. 2004년에 발표가 된 거니까 한 20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다. 네,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정, 그러니까 닦는 거, 그리고 연마는 뭐 갈거나 뭐 그런 것들 있지.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양치를 할 때 그 치약이 그냥 어떤 액체나 이렇게 그 거의 반액체 상태의 그런 거 같겠지만 치약에서 약간 알갱이 같은 게 씹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얼굴을 세안하는 그 세안제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들부들만 해가지고는 잘 안 닦이거든. 약간 거칠거칠한 그 뭐라 그럴까 알갱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비비는 거랑 여기다 알갱이를 넣고 비비는 거랑 어느 게 개운해? 알갱이가 있는 게 더 개운한 거야. 거기에 뭘 넣냐?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거야. 자,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 네, 많이 들어있네요. 이처럼 생성 당시에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화석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낸다. 네, 여기는 또 지정을 사용하고 있네요. 지정이 뭔지 알아? 지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정의하는 걸 지정이라고 해요. 생산 당시에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해. 이런 거 이제 정의랑 비슷한 거예요. 정의를 거꾸로 하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에 비슷한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부,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 공초 필터, 합성 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에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이것도 뭐 정의 또는 지정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리고 어떤 거는 1차고 어떤 거는 2차다라고 묶어주고 나눠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분류라고 합니다. 네, 맞았어요. 분류예요. 자, 분류라는 그 설명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도 들어가 있죠.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뭐가 있다고?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담배꽁초 필터, 합성 섬유 등. 비닐봉지. 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1차보다는 2차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2차의 비중이. 자,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합을 먹이로 알고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전기에 좋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전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사슬 과정에서 응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과 될 수 있다. 네, 생식력은 뭐랑 연계될까요? 번식력이라고 그러죠. 개체 번식을 할 때 생식 능력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개체 수가 줄어들겠죠. 네. 지금 어제 뉴스에도 보면은 뭐 여러 해양 관련 뉴스들이 있었는데 수온이 요새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서 참치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 네, 참치가 많이 잡히고 그전에는 잘 잡히던 뭐 오징어나 명태 이런 애들이 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따뜻해졌잖아, 수온이. 난류성 어종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어도 있어요, 상어도. 상어 되게 많이 잡힌다고 하던데. 자, 아무튼 수영할 때 조심해야겠어 이제. 자, 색식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사진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등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스티렌은 나노 크기까지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발포스티렌,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그러잖아. 이 스티로폼이 물에 잘 뜨는 거 알지? 그래서 양식장에서 이렇게 부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진 좀 작지만 보이나요? 네, 이렇게 물에 띄어져 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게 부표로 쓰이는 거죠. 자, 다음. 나노 입자는 생체의 주요 전기는 물론 뇌속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 뇌에 침투하면은 뇌에 치명적이겠죠. 나노 입자가. 자,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네, 그러니까 수산물을 먹으면은 수산물을 섭취하면은 그 수산물들이 섭취했던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과학자들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야. 너네 알지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지구가 온난화됐다, 더워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밝혀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 지구온난화라는 걸 그래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음모론도 있고. 왜냐면 지구온난화를 강조하면서 이미 강대국이라든지 선진국들에서는 개발을 다 했잖아. 그런데 그 저기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야 너네 개발하지 마.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 그러면서 전기도 없고 되게 불편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선진국들이 이런 후진국들을 어떤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고 자 미세 플라스틱 이것도 뭐 환경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인간한테 진짜 나빠라고 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또 MSG 알지? MSG. 네. MSG가 인간의 몸에 나쁠까? 인간의 몸에 나쁘다는 그 근거가 없어. 그거랑 그런 뭐 음모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뭐 제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합성 감미료 이런 게 몸에 안 좋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었어. 발암물질이지 발암물질.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탕 있잖아. 설탕도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로 콜라 먹는 게 건강에 특별히 나쁘다는 증거가 없어.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어쨌든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협이 있는지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먹으면 이게 다 배출된다. 뭐 대소변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자, 하지만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이미 여러 환경단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전 예방의 원칙의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는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아까 지구온난화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그 기여를 했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가설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너네 생각을 해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럼 기온이 확 올라갔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 발생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그 소 있잖아. 소가 가축으로 이제 키우는 소나 이런 애들이 먹고 싸는 그런 거 있지.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자, 어쨌든지 간에 화석연료를 우리가 써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마. 그리고 걸어 다녀. 그리고 비행기는 환경에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거는 뭐냐면 그래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를 계속 마음껏 써 라고 했는데 나중에 화석연료가 되게 큰 문제라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 그때는 뭐 할 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들은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과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네, 호두 껍데기, 코코넛 껍질, 네,
유기물질로 대체하자. 유기물질이 뭐예요? 유기물. 유기물을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잘 썩거나 없어지는 것들 유기물질이라고. 그럼 너네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잘 없어져 안 없어져? 네, 안 없어지죠. 근데 또 이런 글은 있지 얘들아. 설득하는 성격이 좀 있잖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 비판적 독해를 해보자면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 아, 내 기분 나쁘니까 너 이런 말 하지 마. 이래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어. 뭐라 하는 그게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 얘들아. 돈이 많이 들어. 너네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 쓰는 거랑 종이 빨대 이제 요새 스벅에서 종이 빨대 주지. 네. 그 종이 빨대 주고. 근데 선생님도 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간 회의론적인 게 있긴 있어. 예를 들자면은 뭐 선생님이 가끔 이제 학생들 간식으로 뭘 주냐면은 뭐 허쉬 드링크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카프리선을 주는데 카프리선이 전에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같이 붙어 있었거든. 근데 얘네가 종이 빨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요새 선생님 카프리선을 안 사는데 종이 빨대 이게 꽂다가 막 찢어지고 막 부러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불편해. 그리고 내가 카페 사장님이야? 플라스틱 빨대가 비쌀 것 같아? 종이 빨대가 비쌀 것 같아? 종이 빨대가 2~3배 넘게 비싸. 그럼 카페 사장님이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부담이 되겠지.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화학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랑 알갱이를 만드는 거랑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질을 수입해 와서 그걸 가공해서 대체하는 거랑 돈이 뭐가 많이 들겠어? 가공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환경 한다고 해서 뭐가 있냐면은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해. 알지? 그래서 요새는 어디 가면은 비닐봉투를 쓰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돼. 환경부담금처럼. 그리고 또 아니면 그걸 갖다 주면은 뭐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단가가 어느 게 싸? 비닐봉투 훨씬 싸. 에코백 같은 거 괜찮아. 괜찮죠 환경에는. 여러 번 쓰면 되지. 근데 비닐봉투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원가가 1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에코백은 만드는데 몇백 원을 들 수 있잖아. 그리고 에코백을 만드는 데는 환경오염이 안 될까? 에코백을 만드는 데도 환경오염이 돼.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쵸? 그래서 그렇고 선생님이 보면은 어디 해외를 나가잖아?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뭐 선생님이 뭐 많이는 못 가봤고 일본 그 다음에 괌, 사이판 뭐 등등 그 몇 개국 가봤는데 유럽 쪽은 못 가봤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해외여행 가보면은 그냥 비닐봉투 그냥 줘. 물건 사면 거기 이렇게 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돈 주고 사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판적인 독해. 왜냐면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뭐 이현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그러잖아? 비문학이야 이거는. 문학이 아니니까.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이 4가지만 문학이라고 하잖아. 연극대고까지. 그리고 이 문학이 아닌 걸 비문학이라고 하고 이 비문학을 요새는 독서라는 과목으로 국어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는데 자, 이 독서라는 과목 영역에서는 독해를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독해의 기본이 뭐냐? 일단 기본이 사실적 독해야. 정보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아 이런 게 있구나. 핵심이 이거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걸 이해해.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 추론적 독해를 해야 돼. 아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까지 한 단계 나가서 더 이해하는 거야. 이걸 추론적 독해라고 해. 세 번째는 뭐냐? 비판적 독해를 해야 돼. 비판적 독해는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판적 독해야. 자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상상적 독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해결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독해를 할 때는. 그래서 너네도 그냥 바보처럼 얘기해주면 그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이게 독서를 하는 기본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너네가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해. 이 국어라는 과목 안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그 다음에 문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2학년 되면 있지 얘들아, 1학기 때 문학이라는 과목을 해. 그래서 우리 방학 때는 문학을 이제 쭉 할 거야. 근데 문학이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죠. 우리 교과서에서만 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문학이. 뭐 너네 이번 시험에도 시조나 뭐 이런 것들 외부 지문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외부 문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작품 수를 다다익선으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덕상고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독서 과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방학 때는 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은 작품을 나가도록 할 거고 2학기 때 덕상고 애를 독서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상상적 독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볼게요. 국내의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들도 발포 스티렌 부표가 부서져서 생기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고 해당 기관은 어민들과 함께 발포 스티렌 부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뭐 사진에 나와 있지만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왜 부서지는 줄 알아? 파도 때문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고.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 태양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뜨겁고 그러니까 녹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또 한국의 이제 끝부분. 한국의 남해 연안 바닷물 신고 미세 플라스틱 브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해물질 연구관이 조사한 것에 보면 홍콩시 해역 바닷물의 세제곱미터에는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해역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2,000개보다 100배 넘게 많은 것이다. 네, 100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특히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죠. 그래서 심각성을 강조하고 신뢰성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해양 싱가포르 사이에 방금 읽었는데요. 아, 읽었어? 한국해양 맞다고 할 차례. 한국 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땡땡 땡땡 연구원장은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도 안 돼 아직 심각성과 관련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려할 순간이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강조했다. 네,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이럴 때 쓰는 관용 표현 뭐 있다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성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망양보래라고 합니다. 양을 잃고 그 다음에 양 가두는 그쪽을 보살핀다는 그런 얘기예요. 망양보래. 자, 그래서 기상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해결점과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